자,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11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편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어떤 그 방송인의 포스랄까요? 아이고. 원래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어떤 포스가 나옵니다. 좋으신가 봐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좀 하세요, 좀. 리액션들이 너무 좀 적극적이어야지. 다음에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새날 시청자분들의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게맛살 한 개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예전에는 다이어트 하면 뭐 다이어트 하다가 저절로 뭐 거식증에 걸린다거나 이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예 거식증을 목표로, 극단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날 가족분들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왜 굶어요? 그러니까요.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목표가 28kg라고? 네, 아예 극단적으로 나는 거식증에 걸리겠다. 아주 깡 말라깽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말로 개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말라가 되는 게 목표랍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잘못된 거죠. 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를 하루에 게맛살 한 개를 먹고 버텨. 이거 죽어요, 잘못하면. 게맛살이 게도 아니잖아요. 그래, 생선살이잖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안 좋은 거는 그 괜히 밀가루 많이 섞은 거. 네. 저는 금식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네. 자, 두 번째는 친환경 둔갑한 종이 아이스팩. 요건 또 뭔가요? 네, 요즘 택배 시키면서 냉장, 냉동 식품들도 많이 시키잖아요. 거기에 아이스팩이 딸려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종이로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재활용이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버리시는데 사실은 그냥 종이를 덧붙인 거라고 해서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아이스팩은 이렇게 비닐봉투에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은 2023년부터는 폐기물 부담금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재활용 잘 보내실 하시라고. 때 그냥 드라이 아이스 보내시면 안 되나요? 아이스팩을 굳이 보내야 되나요? 요즘은 물을 얼려서 보내는 것도 있던데요. 그거를 담은 봉투가 봉투 자체가요? 종이라고 했는데 종이가 아니었다라는 그래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채택된 이슈 아닌 이슈는 병원비 과다 청구. 그래서 다시 환불해 주는데 네네. 5년 동안 106억? 네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20억 이상이 이렇게 환불을 받는데 이것도 신청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생각하면 더 건수도 많고 액수도 크다는 거죠. 그렇죠.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렇죠.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특히나 그 종합병원을 가면 진료비 영수증을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받아서 넣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네 할 때 이제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또 손해를 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의뢰껏 이게 병원비니까 비싼가 보다 하고 내는데 이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106억보다 한 10배 이상은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주로 죄송합니다. 환자들이 보는 게 그 비급여 항목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되는데 병원에서 비급여로 돌렸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비급여 액수를 책정한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걸 받게 되면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면은 그 비급여 진료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영수증을 꼭 보고해야 되는데 그게 영수증이 한 5년 정도 안에 해당되는 것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이상 넘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거 확인하시고 이제 되도록이면 돈이 아깝잖아요. 내가 안 내도 돼야 될 돈을 내거나 더 낸다는 거는 그 병원에서 뭐 일부러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을 그러겠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조사한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가 환자가 일일이 나서서 체크를 하고 환불을 받고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좀 알아서 딱딱 해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예, 국민건강보험, 뭐 문재인 케어 등으로 병원비가 굉장히 싸진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잘못된 청구, 딱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잘못 청구된 것 같은데, 그래? 잘못 청구됐네, 돈 받아가,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청구할 때 굉장히 세심하고 좀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거. 네. 모르면 그냥 당한다는 네네. 거. 아마 이 방송을 보거나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나도 그런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메일로 가겠습니다. 장병무님이 보내주셨고요. 우리 시대 최고의 서울시장 원순 씨를 기억하며 너무 황망한 소식에 3일간 잠을 잘 수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현재까지 그 어떤 말도 조심스러워 혼자 숨지기며 그리워하다 최근에야 조금씩 드러나는 이상한 고소인과 변호인을 보면서 조금 숨통이 트인 지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 하나를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미투는 살인이었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살인이었다. 고소자 뒤에서 고소자를 이용하는 잘못된 페미니스트들과 이를 이용하여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취하려는 비겁한 자들에게 점점점 하나 보내주셨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동준님 메일입니다. 새날 귀하. 항시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시간에서 조금 살아본 바, 미시간은 배트맨의 고향 디트로이트가 가장 큰 도시이죠. 하지만 행정수도는 아주 조그마한 이스트 랜싱입니다. 이스트 랜싱은 미국 미시간주의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인구수는 총 48,579명으로 2000년도의 46,420명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미시간 주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랜싱과 이스트 랜싱 지역이 메트로폴리탄 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미시간의 4대 권력기관이 미시간주 전체에 골고루 배치되어 권력 분점을 오래전부터 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수도는 동서남북 제일 중앙에 위치한 이스트 랜싱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지요. 제 전공이 아니라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국토 균형 발전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 권력, 행정 권력 등이 분점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이 그런 게 좀 심하죠. 그러니까 수도 그 주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어떤 중앙이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종의 이것도 약간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보는데 진짜 그럴 수 있죠. 수도는 뭐 행정수도는 어디가 있고 계속 이렇게 나눠지면 골고루 발전되는 측면이 있겠죠. 미국도 보면 이게 말씀하신 거는 주의 수도, 뭐 주에서 가장 큰 도시, 뭐 이런 개념 그게 똑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사고보다 이제 금방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댓글로 가겠습니다. 네, 깨시민님입니다. 소설 쓰고 있네는 소설가들만 쓸 수 있는 말인가? 사과하라는 소설가 협회는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께 사과하라. 전군님, 소설가 협회 수준이 드러났다. 진정한 소설가들은 탈퇴하라. 촐롱봄님, 의역과 직역을 구분 못하는 소설가 협회 너무 코믹하네요. 소설가들 완전 싸구려네. 개나 소나 이런 소리 하면 축산협회에 고소당하겠네. 진짜 웃겨. 지금 이 관련해서 패러디가 엄청 양산되고 있죠. 네. 전국 시루떡협회 개떡 같은 다른 사과예요. 이런 식의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많습니다. 전국 교사협회 누굴 가르치려 들어 바른 사과예요. 전국 수학자협회 분수도 몰라 바른 사과예요. 전국 연구자협회 백날 연구해 바른 사과예요. 전국 약사협회 어디서 약을 팔어 사과해야. 전국 김밥 천국 식당 대표자협회 김밥 몇 그릇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바른 사과해야. 전국 반려견협회 개판이네 바른 사과해야. 이런 식입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은. 정말 코미디였죠. 그런 것까지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당사자들이 극우단체에 속해 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죠. 자,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롱노즈님, 박원순 시장 전 비서 이야기 정말 놀랍네요. 우리 진영의 대표적인 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저런 매체에서 이 사실이 많이 보도되길 바랍니다. 주다스 12님, 민주당도 이제 패미들 눈치 좀 그만 봤으면 합니다. 지지율 깎아먹는 패미들에게 언제까지 그런 어리광을 받아줄 건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그분이 헛발질 하셨던데 나중에 박 시장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면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하네요. 썰트님, 변호사가 법정은 안 가고 시위를 주도하네. 김재련 변호사는 가진 지식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는가? 그 죄를 어찌 받으려고. 자식 가진 자는 남의 가슴에 대못 박으면 어찌 되는지 본인이 아닌 자식이 그 죄값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흐르는 강물님, 보통 사람이라면 양심 탓에 이런 해괴한 언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보는데 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뭐길래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남의 가슴에 박은 대못이 자신의 가슴에 박히기 전까진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중독은 증상이 비슷하겠지만 특히 돈과 권력에 중독되면 그것들로 뭐든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법이죠. 레이리아 레온님, 무고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여성계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일부 사람들의 행위를 보편적으로 정의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주장과 행동으로 남성을 비하하고 비난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이님, 이러다 여성들의 직업이 한정될 겁니다. 간호사, 유아교육 쪽, 선생님들 이런 쪽으로만 남겠죠. 진정한 남녀 평등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어떤 남성들 자체가 갖는 이 성평등 의식이 없는 것 당연히 문제고요.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뭐 성적인 어떤 뭐 희롱이나 추행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애초에 박원순 시장한테는 전혀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성으로 변호사가 붙고 언론에 터뜨리고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 댓글처럼 박원순 시장 그 고소했다는 그 비서 인수인계서를 썼던 그 내용을 보면 그 수년 동안 성폭력을 행해왔다는 시장님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박원순 시장님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성추행한 사람으로 둔갑했는지 저는 그건 기필코 저는 꼭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의혹도 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하시죠. 김철님, 요즘 살만 나는 정치 하시네요. 대한민국 100년은 앞서가는 정치를 하시네요. 72년 살아온 지금까지 최고의 정치를 보고 밥만 나고 힘나고 참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미통당은 태클 걸고 지네들 돈벌이만을 생각합니다. 민주랑 진보네 TV 님, 민주당의 노력으로 임대차 3법 이제야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오늘도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에서 또 큰 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 일하고 어느 당이 일을 안 하는지. 과거부터 수도 없이 논의해왔던 법안을 아직도 국회 통과를 안 시켜주는 당이 어느 당인지를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만 20대 국회 때 통과시켰다면 오늘날 집값은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샘 리님, 국민이 강하게 개혁하라고 밀어준 거다. 이제는 검찰, 언론의 차례다. 예, 요즘에 국회를 보면 살맛이 납니다. 네. 180석이 왜 어떤 힘을 갖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IHW0125님, 세계일보의 법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읽고 법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법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제목을 달지? 참으로 한심하네. 모든 것을 수로 밀어붙이는 여당?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 국민이 뭐 때문에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었다고 생각하지? 지금까지 한국당, 새누리당을 잇는 미통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되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거기에 편승한 수구 보수 언론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깨닫기를 바란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민주정부에 대해서는 멋대로 팬춤을 추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에는 팬촉을 꺾은 언론은 지금이라도 자성하기를. 열린 우리당의 전철을 밟을 우려? 그럴 일 없다. 열린 우리당이 어쩌길래. 내가 보기엔 잘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언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변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 종이신문의 명이 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니들 걱정이나 하시고요.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이 전제? 미통당이 여당이었을 때나 야당이 된 지금이나 양보나 타협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봐라. 법대로가 독재 수단이 되면 안 돼? 법대로 하는 게 왜 독재 수단이지? 법대로 하지 않는 게 독재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때를 돌아보거라. 암울하고 암흑 같았던 그때 그 시절 어땠는지. 기사를 쓰려거든 최소한 논리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내가 왜 이런 기사를 쓰는지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머리를 쥐어짜는 최소한의 노력을 할 생각은 않으면서 엉뚱한 쪽으로 잔머리 쓰지 말고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수신문, 종편, 진보를 빙자한 언론, 보수 유튜브, 대부분의 경제지들을 외면하고 한심하다고 비웃는 거란다.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된 정신줄을 좀 잡거라.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국민을 가르치려거나 선동할 생각은 언감생신 꿈도 꾸지 말거라. 니들이 보여주는 일상적인 보도들이 하수 중에 하수라는 게 훤히 다 들여다 보이거든. 니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일삼는 니들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있단다. 글재주도 없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글을 쓸까 쯔쯔. 이명박 시절, 박근혜 시절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이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준법이에요, 준법. 일반 국민들한테 어떤 관용도 없이 사실은 법은 그래야 되거든요. 약자들한테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 장발장이 그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 대표적인 교훈 같은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사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자들끼리 무마해가지고 어떤 처벌도 주지 않고 검찰 나왔을 때도 떳떳하게 변호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거 하나 훔쳐도 실형을 사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준법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통치를 할 때는 법을 지켜라라고 그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자신들의 의석이 줄어드니까 굳이 하는 말이 이게 법으로 하겠다는데 덕재란 말은 최소한 저쪽 세력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언론들이 민주당이 마치 이 법대로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 위법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계속 가겠습니다. 장한섭님, 수사심의위 결정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심위는 윤석열 패거리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수심위 명단, 회의 내용 등을 공개 및 생중계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죠. 아놀드 슈왈츠 잔행가님, 한때 윤석열은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때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로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요즘 하는 짓을 보면 한동훈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일까? 한동훈이 조직인가? 아니면 뭔가 충성을 해야 할 약점을 한동훈에게 잡힌 건가? 코코9657님, 총선 개입, 선거 공작, 검언 유착, 한동훈을 구속하라. 몸통을 조사해야. 누알라 파이퍼님, 제 식구 감싸기, 이 용어도 고쳐야 합니다. 정확히는 자기 조직 범죄 은폐 행위죠. 뭐뭐 감싸기라는 단어는 무언가 도덕적 문제 정도로만 들리는데 사실 그것은 범죄 행위, 은폐 내지 범죄자 은닉으로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정확히는 자기 조직 범죄 은폐 행위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가시죠. SK킴님, 한동훈이 정말 세구나. 검사들이 지금까지 구속 안 하고 벌벌 떠는 것을 보면 정말 한동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조국 가족은 사정없이 쳐들어가서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위험 있다 하여 감옥살이까지 했다. 그런데 멀쩡히 검사 앞에서 증거인멸하다 휴대폰 뺏긴 한동훈은 오히려 검사를 소송하겠다고 한다.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코알라 임님, 일반인 같으면 공무집행 방해에 폭행치상이면 현행범으로 구속입니다. 우요님,
윤석열과 한동훈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 자발적인 노예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일당의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근데 이걸 기레기들이 한동훈의 입장을 충실히 받아주더군요. 조국 전 장관 때를 생각하면 기레기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역겹습니다. 행복가치님, 압수물품을 은폐하고 숨기려 하면서 조국 장관이 저렇게 몸싸움하고 행동했다면 사형감인데 한동훈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네. 윤석열이가 왕이고 참 기가 막힌다. 토해당 아웃. 한동훈도 조국 가족 수사하듯이 철저히 하기를 촉구한다. 예, 이런 사건은요 결국은 프레임 싸움인데 그런 거죠. 저쪽에서는 조국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복한다 이런 차원으로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을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 지금 서로 간에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으로 보면 뭐 검언 유착이네, 뭐 총선 개입이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저쪽에 잡은 프레임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이 여론 싸움에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조국 장관 관련한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고 애초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 나쁜 의도가 지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현직 공무원, 검사에 의해서 행해졌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거를 명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태권님, 검언 유착이 아니고 검언 총선 개입 사건이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반드시 싹을 잘라라. SK킴님, 유시민 작가가 윤 총장의 대망을 꿰뚫어 보다. 윤 총장 선거 개입하여 미통당의 지지 얻고 그 대세로 차기 선거 후보자로 지명되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유 작가가 그린 거대한 공룡은 한동훈 뒤에 윤 총장, 그들과 공생관계인 언론과 미통당의 모든 적폐 세력이다. 정치 검찰이 정치적 야심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다. 꿈꾸는 꿈님, 무죄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엄청 걸린다. 도중에 화병이나 암투병도 적지 않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긴다. 무죄가 돼도 관심 가지는 이는 적다. 가해자다, 범죄자다 신나게 두들기며 비난과 욕으로 배설해 놓고 무죄가 나오면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 사이 어떤 이는 국회의원을, 어떤 이는 승진을, 이득을 챙긴 자들은 배불리 살아간다. 더러 어떤 이는 죽음을 부르기 위해 아직 두들기더라. 그런 이득조차 챙기지 못한 어떤 이들은 유무죄를 떠나 다시금 배설할 소재만 찾는 것 같다. 한국 사회가 개혁과 진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남 탓도 타국 탓도 아닌 자국 내 사회 기득권에게 잘못 길들여져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태생의 문제로 이제는 그런 시선으로 사회를 보고 있다. 정상숙님, 행정수도 이전 꼭 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각종 공기업 본사 등등 싹 다 지역별로 분할해서 내려보내야 합니다. 김미진님, 행정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인프라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오철님, 현 부동산 문제는 언론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중동 및 경제지의 부동산 보유 파악해 보시면 그들이 부동산 관련 기사를 내면 안 됩니다. 이에 충돌이죠. 언론사 세무조사 꼭 필요합니다. 현아 조 슈레더님, 유럽은 상가 간판도 건물색도 조명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본인 소유라도. 보존되어야 하는 옛날 건물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곳을 다시 찾아온 오래전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은 바로 그 전날 걸었던 길을 걷는 것처럼 익숙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참으로 안 변해서 마음이 편하다. 반면에 한국에 가끔 방문하는 저는 늘 허둥대고 당황합니다. 너무 바뀌어서. 아름다운 우리 서울 잘 지켜냅시다. JS님, 프랑스 세네강 같은 곳을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큰 관광 유람이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단가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어디가 틀린 말이에요?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말꼬투리나 잡는 저질 언론 같으니라고. 예.
한강 유람선 타보면요. 제가 그 옛날에 한참 매니아였었는데, 이제 잠실이 아니고 저 반포에 수중보 있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저기 여의도 한참 넘어가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보호를 못 넘어가니까. 근데 그거 보면은 진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그 천주교 성지 하나만 밖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아파트이거든요. 그러면은 유람선을 왜 탑니까? 아파트 구경하려고. 말하자면 관광변에 뭐 어떻게라도 뭔가를 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용산이나 동부이촌동이나 이쪽에 보면 다 아파트들이 건물도 안 이뻐. 그냥 진짜 성냥갑처럼 세워놓고 그 고층으로 올린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뷰까지 다 가려. 요거는 정말 엄청난 이기주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뀌어야 되겠죠. 자, 계속하시죠. 한흥식님, 그런데 국가 정보를 다루는 최고 기관이 국내 정치 등에 관여 안 하는 나라가 있나요? MI6나 모사드나 CIA나 거의 대부분의 정보기관은 자국 정치나 자국 일에 모두 관여해서 일하는 걸로 압니다. 문제는 이런 기관을 견제하며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가 중요할 듯합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너무 이게 악용돼가지고 그냥 최근만 해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 개입하는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듯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정상화가 되면 실제로 국내 정보도 중요할 수 있겠죠. 짱아님, 박지원님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하신 것은 문 대통령님의 성견 지명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님 응원합니다의 이정님, 55년 전 학점으로 꼬리 잡기 하는 한심한 미통당, 에고 야권 수준이라니 쯧쯧. 지성썬님, 이해해 줍시다. 오죽 할 게 없으면 이미 다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에 검증을 거치고 살아남은 양반의 55년 전 학적 사항을 가지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예. 박지원 국정원장을 왜 문 대통령이 내정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만큼의 정치적 비중이랄까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국정원 개혁 힘들겠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 서훈 국정원장도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또 그들만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을 딱 놓고 생각해 보면 아 이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훌륭한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가시죠. 예. 김성경님, 암묵적인 살인이죠. 해경들이 하는 업무가 해상 구조가 주 업무인데 그 많은 관계자들이 구조라는 현실을 몰랐을까요? 그냥 수장시킨 거죠. 정권 차원의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철저히 조사해서 관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정권 이슈 덮기로 정권 연장으로 활용하는 기득권 세력, 미통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김김명수님, 답은 나와 있죠. 해경과 세월호 선원들이 사전 통신을 했다면 기관사 등 엔진과 관련된 선원들은 선막 후미에 선장과 항해사 등 조타실에 있는 선원들은 조타실에 모여 있으라고 얘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 해경 1, 2, 3정에서 내린 고무보트는 정확히 기관실 선원들이 모여있던 세월호 후미로 해경 함정은 세월호 조타실 쪽으로 바로 달려간 것입니다. 더 진실TV님, 세월호 사고 원인 이제는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이거 정말 이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세월호 승객들은 뛰어내린 사람만을 건져 올린 게 지나지 않고요. 구조하는 초기부터 배 밖으로 탈출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의혹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정확하게 선원들은 정확한 지점에 가서 딱 구해올 수 있었을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지금도 세월호 그 진상규명을 위한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JH미디어님, 이재정, 염태영 찍으려고 했는데 꼰대충들이 지들 맘대로 내 후보님 컷오프 시켜서 최고위원 한 자리가 비는데 누굴 찍어야 되나? 새날에 한병도 후보님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파이널 어프로치님,
김영춘, 김두관 두 빅브라더가 김경수 지사와 함께 부산 경남을 이끌어주길 바랬지만 김 전 장관이 낙선해서 실망이었는데 김두관 의원이 중심을 잡아주셔서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말 김경수 지사 무죄 확정되면 부산 경남을 위해 전력 투구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이지연님, 우리나라가 전범국도 아닌데 왜 제약을 받아야 하나요? 치욕스러운 거죠. 친일 정권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에게 족쇄를 채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지연님 댓글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로켓 등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버드 스카이님입니다. 미사일 사정거리도 일정 거리 이상 못 만들고 미군 주둔비는 매년 1조씩 내고 있는데 5조 달라고 협박하고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조선도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주러 왔을 때도 군권은 안 넘겨줬다. 또 왜 미국이 전쟁하는 곳에는 우리도 끌려가는 거야? 베트남도 이라크도 아프간도 우리가 왜 미국 전쟁에 따라가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이빈님, 최민희님, 황희두님 콜라보 완전 좋네요. 나혹시님, 최민희 전 의원님 존경합니다. 건건마다 분석하시는 것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유시민은 공공재라는 얘기도 완전 동감입니다. 다음에는 꼭 국회 입성하시리라 믿습니다. 황희두님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목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떡잎이 잘 크고 있네요. 봉주르님, 사회복지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사회 전반화되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빨리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최민희 황희두 콜라보 이거 괜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이런 기회를 많이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박수연님. 요즘 소위 우파 채널들 열심히 가봤습니다. 가세연하고 신의 한수는 서로 싸우고 난리네요. 가세연이 부정선거 밝힌다고 모금했는데 60억이나 모였고 신의 한수는 그래서 우파의 돈줄이 말라 자기한테 슈퍼챗이나 돈이 안 들어오니 가세연 욕하고 2주 내내 가세연 욕했다고 가세연에서도 2주 내내 한 거 채증해서 틀어주고 아이고 다른 우파 채널을 보면 본인은 국익파라나? 그 사람도 싸잡아 우파 욕하고 우파는 멍청해서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나? 저쪽의 특징은 살짝살짝 거짓 뉴스 섞어가며 문정부 비판하고 어떤 때는 사실 비약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또 큰 특징은 진짜 뚜렷한 특징인데 서로들 자기가 제일 분석을 잘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서로 헐뜯고 욕하고 그럽니다. 진보 진영은 서로 칭찬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하는데 교육감 선거 때와 같이 보수는 나 잘났다고 다 기어 나오고 진보는 서로 협의하고 양보해서 한 사람씩 올려주고. 예, 이런 개인 미디어 성향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커지면 어떤 언론의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내부적으로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은 힘이 안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회적 대위 이런 정의 이런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다 보니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하면 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파 뭐 극우겠지만 이런 성향의 사람들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간 방송에 오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대거든요. 연대. 서로 연대해가지고 뭐 방송이든 뭐 영세 자영업자든 어떤 사람들이든 같이 힘 합쳐서 가자 이런 차원인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좀 있었어요. 이 바닥에서도. 극렬하게 막 공격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입지랄 그런 게 상당히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브라보콘님. 보람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30대 청취자로서 응원합니다. 안티혐오님. 정의당이 패미당으로 기울어지면서 도보다리 한남들의 역할이 부각되겠네요. 자칭 B급이라고 하는 도보다리 한남 둘. 내가 보기에는 C급. 하지만 내용은 A급. 네. 방송들에 대해서 좋은 있던 피드백들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청자, 애청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직 공감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개월 아기 키우고 있고 현재 전업주부의 임산부입니다. 남편의 입버릇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다른 집 남편분들은 어떠신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일단 남편은 돈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돈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장점으로 보자면 지출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 술, 담배 안 합니다. 돈을 허투루 쓰는 곳은 없어요. 그 덕에 또래 나이에 비하면 저축을 많이 한 편이기도 하고요. 결혼 초에 퇴근 후 집에 오면 베란다 분리수거 봉지를 뒤적거리며 이거 먹었어? 저거 먹었네? 자꾸 이 소리를 하길래 몇 번을 참다가 내가 뭐 못 먹을 거라도 먹었냐? 감시받는 것 같으니 그런 소리 그만해라 라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애기 옷이나 장난감 등 물려받은 게 워낙 많고 친정엄마가 사주신 것도 있고 제가 구매한 것도 있는데 본인이 처음 보는 옷이나 장난감 볼 때마다 이거 못 보던 건데 어디서 났어? 라고 꼭 물어봅니다. 마치 무슨 돈으로 샀어? 라는 뉘앙스로요. 애기한테 지출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닙니다. 아이들 너무 금방 크고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 명의로 저축을 더 해주자는 생각이라서요. 그런데 뭐 새로운 거 볼 때마다 저 소리를 해대니 그 후에도 아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먹을 간식 같은 걸 집에 구매해 놓으면 냉장고 한번 열 때마다 얘기하네요. 이것도 샀어? 저것도 샀어? 어쩌고 저쩌고. 공과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금액 확인하면서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냐며 본인이 샤워를 하루에 몇 번씩 하기도 하고 또 물을 계속 틀어놓고 샤워를 하느라 수도세,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건 생각을 안 하나 봅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따져가며 자꾸 입을 털어대는데 저만 스트레스 받는 건가요? 이걸 가정에 관심이 많은 거라고 좋아해야 하는 건지 다른 집 남편분들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이거 보면서요 일단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못 벌어오는 남편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사람이 부럽겠죠. 어떤 집안에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남자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저축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착한 사람이고, 이분은 살아오는 과정에 어떤 가난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는 분처럼 보이세요. 그걸 잃고 싶지가 않은 거죠, 심리적으로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정의 문제는 실제로 전업주부가 부인이고 뭐 육아라든지 모든 걸 다 한다면 부인한테 맡겨주는 것이 가장 A입니다. A.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부인한테 자기 주관을 하게끔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의지대로 뭔가 끌어나가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수동적이 되고 거짓말을 해요. 남편한테. 그러면서 뭔가 사이가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측면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아니 여기 돈에 너무 인색하고 돈 쓰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은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쓸 땐 써야 되지 않나요? 근데 결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이게 왜냐면 네.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그냥 자기 위치가 불안한 사람이에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허투루 쓰고 이러는 게 불안한 거예요. 돈 좀 모아서 뭔가 안정적이고 싶은데 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그렇게 나이들이나 먹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쓸 기회도 없이 돈만 모으는 일종의 돈을 모으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이분은 나쁜 의도는 절대 그렇긴 아니다. 한데 이런 태도가 습관이 돼버리면 언제 한번 돈을 그러니까. 제대로 써보시겠어요, 이분이. 너무 좀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나쁜 의도가 없기 때문에 비난한다기보다는 이건 네. 이 사람 본인 스스로가 느껴가지고 요걸 자기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임재희. 저는 이제 전업부 주부라고 하더라도 그 생활비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혼자 벌면 사람이 치사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집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이라고 인식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진짜 힘든 일을 겪고 뭐 상사한테서 뭐 이렇게 잔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집에 갔는데 집에서 얘네 뭔가 점심에 맛있는 거 먹을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이 치사해지기 마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맞벌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맞벌이여도 돈을 공동 관리를 해야지 어느 한 명이 관리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의 얘기인데 제 친구도 이제 같이 돈을 버는데 남편이 돈 관리를 해요. 그래서 뭐 생활비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돈은 문자로 다 남편한테 갑니다. 생활비인데도. 그래서 뭐 하여튼 뭘 먹거나 뭘 사게 되면 이제 남편이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와요. 어디 갔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편은 뭔가 새 제품, 새 차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런 것들 많이 사는데 이번에 친구가 항상 핸드폰이 맨날 꺼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걸 써가지고. 그래서 핸드폰 바꿔야겠어라고 얘기했더니 중고폰 알아볼게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희 남편 왜 그러냐고 제가 막 그랬는데 분리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게 생활 심리학자로서 더 깊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여성분이 잘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죠. 그러면 예산의 규모가 있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가계부를 쓰시고 남편분한테 지난달에 수입이 얼마였었는데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얼마큼 지출했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면 절대 이런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예전에 그 주부들은 가계부를 정확하게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계부를 굳이 안 써도 만약에 체크카드 같은 카드 하나만 갖고 대부분 쓴다면 거의 대부분 안 써도 그 리스트나 목록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이 수입에 대한 정확한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아주 디테일한 요소를 빼고라도 벌어다 주는 사람에 대한 A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만큼 썼다고 매달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결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면 그리고 저축이 얼마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하면 남편이 이런 짓은 전 거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쓸 것도 쓰잖아요. 그러면은 쓴 거 품목 보고 이걸 왜 썼어? 이걸 왜 샀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봐봐요. 이게 계속 되는 거는 저도 바라지 않고요. 네. 그게 6개월이건 1년이건 되면 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에 대한 믿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믿음만 확신해지면 그때부터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남편은 부인을 못 믿고 있는데 부인 입장에서도 남편이 자신을 못 믿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계속 전략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자기를 위해 전략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국적인 그 전통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보면 나중에 돈이 없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대한 불안감들이 또 노후 이런 불안감들이 자꾸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벌어다 주는 사람에 대한 A로 계략적인 거라도 결산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주부들 많이 가계부 안 쓰시죠? 저희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 남자가 다 받아주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거. 지금 21개월 아기 키우고 있고 임산부잖아요. 이때는 자기도 모르는 충동구매가 조금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쇼핑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 물품 하나씩 사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조금 뭐랄까 삶의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소확행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과연 이 사람은 그렇게도 쓰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소비 욕구나 이런 것들 남편이 얼만큼 좀 안아줬느냐 이런 것들의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분리수거 봉지까지 뒤적거리는 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부인을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왜 나를 못 믿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해소시켜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이 생기면 지금 보니까 21개월 아기 키우고 있고 전업주부 정도라고 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믿음이 생기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어떤 물건을 새로 샀는데
만약에 남편이 살아오면서 좀 어렵게 사셨고 그 어떤 그 지위랄까 재산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부인이 허투루 쓰는 것 같은 불신을 갖고 있을 때는요. 저는 가장 정확한 부분이 그거에 된다고 생각해요. 알려주는 거죠. 이러이러 물건들 샀어라고 계략적으로도 알려줘야 되는데 항상 부인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새로 처음 본 물건들이 게 있으면 혹시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 내용에 보면은 남편한테 가계부를 써서 생활비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 부인이 뭔가 물건을 샀지만 허투루는 안 샀을 거야라고 하는 서로 간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그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의 A로 쉽게 표현하면 결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몇 년 더 지나고 나면 이런 게 굳이 필요 없이 이 사람은 허투루 돈 쓸 사람 아니야라는 믿음이 생기면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스트레스를 남편이 잘못하고 있다라고만 하면 결혼 생활 못 합니다. 남편이 왜 뭐가 불만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서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데이트할 때는 어땠을까 되게 궁금해요. 데이트할 때도 이분은 이런 태도 자체가 내면화되어 있어서 남자분은 데이트할 때도 뭐 굉장히 인색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어떻게 않았을 거예요. 결혼을 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네. 그 여자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돈 펑펑 썼을 사람이고 그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결혼 생활할 때도 이미 그게 예측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막상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 아내가 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입장에서는 아내의 씀씀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분이 쓸 때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라는 것을 틀림없이 보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인색하시고 그런 아닌데. 태도는 저는 한번 500원 내기. 커트님 그쵸. 저는 맞죠. 저희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니 그 남편분이나 여성분 뭐 두 분 그 세 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믿음이나 생활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거면은 나는 좀 취미 생활이나 쓰는데 좀 집중하고 싶다. 어떤 사람 나는 미래를 위해서 좀 저축하고 싶다는데 이게 서로 안 맞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남편분이 돈을 더 모으고 싶으시면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1년 뒤에 뭘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가자라는 게 공유가 되면 그나마 트러블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모아두긴 했는데 그럼 이 돈을 모아서 뭘 하지? 나는 지금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난 지금 이걸 쓰고 싶은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맞는 부분을 조금 얘기하면 그러면 여자도 동기부여가 생기면 여성분도 이제 그 같이 아끼고 하는데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선순위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표현 보세요. 자꾸 입을 털어대는데 라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어머니들이 가장 분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이라는 게 완전체가 돼서 서로 간에 합해지는 게 아니고 불완전체가 만나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남편은 이런 습성이 쪼잔해 보인다라고만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절대 해소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부인과 남편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걸 해소할 생각을 해야 서로가 어떤 특정 시점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기고 최소한 저 사람이 곧 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오래 가는 거지. 늘상 이런 불만과 자기 남편이 입을 자꾸 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해소가 되겠어요? 결혼 생활의 결국은 어떤 어마어마한 그떤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의 불만 사항이 있으면 결혼 생활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내가 반발씩 양보하는 거예요. 남편만 잘못했다. 이거는 남편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글을 누가 썼다면 우리가 정반대로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썼을 수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다 줍니다. 처음부터 저는 부인이 맞벌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만큼은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5년 안에 집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느낌에는 우리 집사람이 좀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꺼내오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바라봤을까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나 결혼 생활의 문제는
그게 크고 작은 간에 분명히 양쪽의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90대 10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편한 사람이 해소를 먼저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남편은 쪼잔해가지고 나한테 이런다라고만 감정 갖고 있으면 해소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젊은 주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나이가 한 40, 50대가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좀 약간 사유가 된 부인 같으면은 아 그때 남편은 나를 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이 남편한테 어떤 믿음을 줬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왜 남편이 돈을 이렇게 안 쓰고 계속 저축을 하는지 그 돈 모아서 뭐 할 건지에 대한 공유가 없는 거인 그치 그것도 거죠. 비전을 밝혀야지. 네. 그럼 같이 모으는 재미가 있지. 아, 강남에 빌딩 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몇 년만 고생하자라거나 그래서 생활비를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뭔가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아직 뭐 시기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한테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늘상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산다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걸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이 난 결혼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분 고생하신 김에 우리 저기 제안 들어왔듯이 저기 가계부 써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중에 집 사면 명의는 내 명의로 해달라고 한번. 아니면 아예 지출을 안 해버리면 어떨까요? 친정에서 뭐 필요한 것 좀 공수받고 이러면서 정말 최대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의 반응이 어떨지 전 그것도 시댁에서 궁금한데요. 공수해야죠. 아 시댁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경계를 내팽개치고 지 취미 생활만 하고 네. 실제로 가사는 친정에서 어디다 쓴 돈으로 꾸리게 만드는 이런 나쁜 새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도 좀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도 좀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고 저 사람이 곧 나이인 것 같은 이퀄 이게 생기면 훨씬 더 결혼 생활이 즐거울 거예요. 남자도 부인도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가 제일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는 게 짜증이 나고 막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하는 과정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살면서 관계를 푸는 능력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 관계가 불편하게 꼬였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어른이에요. 가끔씩 저한테 어떤 상담해 오는 뭐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내가 상대방 입장이 돼보면 쉽게 풀리는 것들을 감정만 갖고 딱 벽을 만들어. 그리고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요. 관계가 풀리겠어요? 그런 관계들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헤어지는 게 능사도 아니고 우리 남편 쫌팽이라고 욕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내 잘못은 뭔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남편 입장에서도 내가 너무 우리 부인을 못 믿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결혼 잘들 하세요. 이렇게 할 거면 결혼을 왜 합니까?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남성분들한테 돈을 벌어다 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갖고 뭔가 되게 비친한 일을 한다면 조금 사치하더라도 이해하세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보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불신을 갖지 마시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뭔데? 뭐 하려고? 하여튼 좀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좀 크고 그 아이들에게 돈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거나 아이들 입에 뭐 먹을 거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면 그때는 진짜 이 남편분이 그런 남자가 좋은 있어. 사람은 아니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우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아빠예요. 지켜봐야죠, 이분을. 알겠습니다. 네. 자, 새날 한나인 113회 방송.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지 엄청 궁금하네요. 한번 좀 음악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우리 가족은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날 한나인 113회 방송 마치고 세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